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오늘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백묵님께서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부터는 누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백묵님의 이제 친누님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무거운 주제이고 백묵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백묵님이 또 이런 일들을 겪는데 정말 이 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에게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부터 누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묵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야, 오늘 백묵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시대음모에서 백묵님은 울게도 만들고 무섭게도 만드시고 또 참 이런 일이 있구나. 와, 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들어주셔서도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백묵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저번에 말씀을 주셨던 누님분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한 몇 편 정도는 네. 저희 친누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맞아요. 이제 예. 시참을 하게 된 이유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리 악한 악기가 붙었다면서 왜 25세 이전까지는 크게 귀신한테 당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결혼 후에는 왜 저희 집에는 귀신이 못 오는지, 그리고 항상 이제 단편적으로 에피소드 풀 때마다 말씀드렸던 뭐 큰 분이 누군지, 그리고 저 사람은 무당도 아니고 테마사도 아닌데 그렇죠. 무엇도 아닌데 왜 지가 뭔데 밥상 차려주거나 귀신한테 부탁드려줘가지고 네. 해결이 될 수 있었냐,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졌을 부분을 풀어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저희 누나 이야기를 해야 됐어야 됐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겠죠. 분명히 듣다 보면 그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저의 이야기에 힘을 좀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말씀 잘해주셨던 부분이 뭐냐면 진짜 나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비슷한 경험이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진짜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자 그리고 용기도 줄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그거를 좀 원하는 거죠. 솔직히 제가 여지껏 했던 이야기 중에 의문점을 좀 푸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들어보시면 이거 나도 좀 겪어봤다. 꼭 누나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셨다. 그게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를 조금 들어보시면서 스스로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 힘들었던 그 이야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이야기가 길다 보니까 몇 편을 좀 나눠서 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첫 시참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첫 시참에다가 그때는 막 글도 정리 안 하고 그냥 제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기억을 정말 더듬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긴장한 상황에 멀티가 안 되다 보니 제가 정말 간단한 산수를 실수로 해가지고 저랑 누나의 나이 차이가 3살이 난 것처럼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네, 괜찮아요. 이제 저와 누나는 4살 차이가 나고 아마 첫 시참 때 나왔을 건데 당시 3살이 아니고 저희 누나는 4살이었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해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오늘 첫 편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 시점입니다. 때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막 있었을 때고 어머니는 저를 임신한지도 몰랐을 때였어요. 당시 단칸방에 아버지, 어머니, 4살의 누나, 그리고 뱃속에 저 이렇게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날이 아침부터 다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마 휴일이었겠죠. 이제 아침을 먹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누나가 혼자서 잘 노다가 대뜸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안겨서는 배를 막 쓰다듬더래요. 그러면서 착하다, 미안하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다듬으면서 반복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자주 그런 행동을 하더래요. 그러다가 어머니는 임신한 걸 알게 되셨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가 하시던 장사가 망하게 되었어요. 이제 빚쟁이들 피해 다녀야 되니까 할머니 댁이나 외할머니 댁으로 갈 수가 없으셔가지고 거의 천막 같은 집을 구해서 도망가듯 살으셨대요. 근데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
뱃속에 아기랑 딸은 굶고 있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셨대요, 어머니는. 그리고 계속 이겨내려고 해도 우울감이 이겨낼 수가 없었대요. 당시 상황이 이상하리만큼. 그래서 어머니는 누나를 할머니한테 보내놓고 그 천막 같은 곳에서 저를 임신하신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예.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첫 사연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살았냐. 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친할머니가 오셨대요. 누나랑 같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듣기로는 누나가 혼자서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한테 달려들어서는 눈이 뒤집힌 채로 정확히 기억을 하신대요. 할머니도. 네. 돌아는 가셨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듣기로도 둘째가 엄마랑 막내 데려가려 한다고. 빨리 엄마한테 가야 된다면서. 미친 듯이 울고불고 막 떼쓰면서 할머니를 질질 끌었대요. 근데 할머니도 말씀드렸지만 단지를 모시고 비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네. 이제 기운 같은 거는 조금 느끼셨대요. 예전부터. 그래서 누나의 당시 기운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걸 느끼시고 누나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어머니가 계셨던 곳으로 가봤더니 그 사단이 나 있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완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거를 지켜서 살 수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누나의 이상 행동들이 시작이 되었대요.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머니한테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셨대요. 배를 쓰다듬으면서 착하다, 미안하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말을 했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태어났고 이제 누나는 어머니한테 했던 행동을 저한테 하기 시작했대요. 네. 이제 다른 점이라고는 누나가 항상 제 옆에 여자아이 인형을 눕혀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착하다 하고 여자아이 인형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살폈대요. 어머니는 그저 5살 아이다 보니까 아기 옆에 또 아기 인형 눕혀놓고 그냥 놀이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대요.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하루는 외할머니가 오셨고 그 장면을 보시고는 저희 외할머니는 거의 반무당이셨기 때문에 단지도 모시고 신을 받으시고 기도만 드렸던 분이셨기 때문에 할머니보다는 더욱 더 잘 보셨어요. 근데 누나의 그 장면을 보시고 매우 이상하다고 느끼셔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평소 신어머니 마냥 따랐던 분한테 부탁을 드렸대요. 이제 그분이 저희를 보러 오셨고 그분이 저희 외할머니한테 막 뭐라 하셨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신다 하셨지만 대충 맥락은 네가 살려고 발버둥 쳤던 행동이 이런 일을 만든 거라고. 그리고는 다른 말은 추후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자신한테 올 거니까 그때 들어라 하시면서 그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두 돌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누나는 친할머니랑 같이 살게 해라. 그리고 제가 두 돌이 되었을 때부터는 바꿔서 누나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어머니랑 살고 제가 할머니랑 지내게 해라고. 그래야 누나가 산대요. 저랑 붙어 있다가는 누나가 얼마 안 가서 상 치를 거라고. 근데 어찌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랑 떨어져 지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들었던 병원비를 감당했어야 됐고 그로 인해 갖고 방을 구할 돈도 없었고요. 그리고 5살짜리 아이랑 갓난 아이를 두고 어디 일도 갈 수가 없었던 입장이었는지라 네. 어떻게든 할머니나 외할머니 댁에서 살아야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따로 살아라 하는데 그래서 그 무당분한테 사정을 설명하니까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힘든 결정을 하셨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자신이 부적 하나를 써서 보낼 거고 비방을 몇 가지 해줄 거라고. 근데 얼마나 막을지 모른대요. 자신도. 네. 아마 살다가 내가 아까 말했던 거를 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근데 그게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길어봤자 2년 아닐 거라고. 사단 날 거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따로 나가서 살 돈 모아라고 하셨고 그 후로 외할머니 댁이 완전 시골이었고 할머니 댁은 부산이었다 보니까 일도 하셔야 되고 하시다 보니까 어머니는 할머니 댁을 선택을 하시면서 할머니, 어머니, 저 누나 이렇게 같이 살았대요. 네. 이제 누나는 역시나 이전처럼 제 옆에 항상 여자 인형을 두고 착하다, 미안하다를 반복하면서 자기도 아기였지만 어머니가 된 것 마냥 정말 지극히 저와 인형을 보살폈대요. 네. 근데 그런 행동들 말고는 딱히 큰 일은 없었대요. 그런데 제가 두 돌이 되던 해부터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누나가 그렇게 다쳤대요.
밖에서 놀다 오면 어디서 굴러 떨어졌는지 전신에 막 타박상을 입어오거나, 하루는 조금 높이가 낮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빠질 수가 없는데 뚜껑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막 한두 달 병원 신세도 지고 엄청 많이 다쳐왔대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쳤냐 물어보면 누나는 울지도 않고 그냥 그저 놀다 그랬다고. 예.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만 말했대요. 7살인 여자아이가 얼마나 격하게 놀길래 그리 다칠까 하시겠지만, 누나가 집에서만 천사였지 밖에서는 동네 대장이었대요. 그 당시에. 리더. 완전히 정방지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냥 그저 진짜 애가 별나서 다쳤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할머니랑 어머니는 무당이 했던 말은 기억도 못했대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정적으로 떨어져 지낼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어머니가 그때도 아침부터 집에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주말이었는가 봐요. 근데 할머니는 그날 아마 다른 일 때문에 아침 일찍 안 계셨다고 기억을 하시고, 이제 점심쯤 되어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상을 차리는데 누나가 라면을 끓여달라 했나 봐요. 네. 누나의 라면을 먼저 끓여주고 먹으라 하고, 이제 제가 먹을 거랑 어머니가 드실 거를 준비를 하셨나 봐요. 그러는 도중에 뒤에서 누나가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돌아본과 동시에 제가 라면이 담겨있던 양은 냄비를 누나한테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누나는 그대로 목 아래 쇄골부터 다리까지 라면을 그래도 다 뒤집어 써버리고 고통에 발버둥 치면서 울기 시작했겠죠. 어머니는 급히 누나한테 달려갔는데 이제 큰 부상을 당했을 거잖아요, 누나가. 근데 당시 제 모습 때문에 패닉에 빠지셨대요. 예. 아직도 너무 생생히 기억하신다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좀 떠시더라고요. 고통에 누나가 막 발버둥 치고 누나를 안고 있는데, 제가 한 손에 누나가 항상 미안하다면서 쓰다듬어 주던 여자 인형을 잡고는 천천히 흔들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는 3살짜리 아이 눈빛이라고는 절대 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기 어리게 누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까까까까 웃기 시작했대요. 예. 그러다가 저 역시도 풀썩 주저앉으면서 기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면서 한 손에는 저를 들고 한쪽 품에는 누나를 안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뛰었대요. 네. 그러다가 지나가던 택시 사장님이 심각함을 느끼셨는지 응급실까지 태워주셔갖고 또 빠르게 신속히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다행히도 옷이 이렇게 방어작용을 했는지 옷이 좀 없었던 쇄골의 일정 부분이랑 허벅지의 일정 부분만 화상을 입고 다른 데는 좀 미약하게 열상만 입어갖고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대요. 제가 알기로는 누나 허벅지에는 아직까지도 그 화상 흉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아무튼 그렇게 상황 설명을 듣고 이제 며칠은 입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병실을 잡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는 도중에 누나 옆에서 자고 있던 제가 눈을 떴대요. 그리고는 막 울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오려고 하는데 누나가 바로 저한테 다시 착하다고, 이 잘못 아니라고 계속 반복을 했대요. 이제 그 어린 7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친동생이라지만 자신한테 그렇게 다치게 한 존재한테 어떠한 화도 내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머니가 그때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저와 누나의 품 사이에 있던 여자아이 인형이 보이더래요, 그게. 그리고 자신이 홀린 것 마냥 그 인형을 딱 보는데 그 인형이 어머니를 보면서 웃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순간 어머니가 무당 말이 떠오르더래요. 네 딸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날 보였던 저의 섬찟한 모습도 떠올렸고, 딸이 계속적으로 미안하다 소리를 하는 저 인형이 너무 소름 끼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저 저 인형이 무언가 심각하다 느끼시고는 다시 외할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서 그 무당분을 찾아가서 뵀는데, 그 무당분 몰골이 예. 말이 아니었대요. 2년이 안 된 시간 사이에 이분이 풍이라도 오셨는지 한쪽 팔을 아예 펴지도 못하시고 몸도 지속적으로 떨고 계시고 말씀도 되게 어눌해지셨대요. 예. 눈빛만 살아계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를 쏘아보시고는 말을 딱 꺼내시는 게 너 도와주다 이래 된 거라고. 내 말 듣고 그때 바로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나도 이 사단 안 났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내 잘못 아니겠냐고, 내가 결정한 건데 누굴 원망하겠냐 하면서 어머니는 계속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대요. 네. 이제 중요한 부분만 기억을 하셔서 최대한 기억을 짜내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몇십 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말들이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무당이 됐든 네 아들 버릴 수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당연히 어머니는 노발대발 하시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무당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새겨 들으라고. 네 딸은 신을 받을 운명이다. 근데 네 딸이 받아야 될 신이 지금 네 아들 곁에 있다고. 그리고 네 아들은 태어나면서 엄청 악한 악기랑 같이 태어났다면서. 그게 저승악신. 예,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린 네 딸이 아마 그 신한테 부탁한 걸 거라고. 예. 너무 어리다 보니까 지 목숨 위험할지도 모르고 지 동생 살려보겠다고 부탁했을 거라고 아마.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래요. 누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른 할아버지가 계시는 걸 알고 있었을 거래요. 이에 이제 어머니는 그게 왜 우리 딸이 죽는 거냐 물어보셨대요. 네. 그러니까 무당분은 이 아들한테 붙어있는 게 보통이 아니라고. 신이 셋이나 붙어가지고 눌리고 있는데도 그저 그게 다라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악기들을 불러 모으고 있을 건데 신가물인 네 딸한테 신이 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면 네 딸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방법 가르쳐 주는데 니들 사정이 딱 해갖고 안 되는 건 내가 알고 내가 죽을 거 알고 도와줬는데 이 사단 난 거라면서. 네. 어쨌든 지난 이야기 접어두고 이제는 시간 다 된 것 같다면서 내 말 듣고 빚 내서라도 이제는 네 아들은 할머니 밑에서 6살까지 같이 살게 하고 네 딸은 이제 네가 같이 데리고 살아라고. 그리고 그 인형을 저랑 누나 몰래 일주일 후에 가지고 오라고 여기로 하셔서 어머니가 그러면 인형만 해결하면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냥 무당이 그저 일주일 후에 인형만 가지고 오래 했대요. 이제 약속한 날에 무당한테 인형을 가지고 구판을 벌이셨대요. 그리고 인형을 태우면서 굿을 정리하시길래 다 끝났냐 물어봤대요. 그러니 무당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다 보내야 됐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그 악기는 원래 있어야 될 네 아들 몸으로 갔을 거고 네 딸의 신은 네 딸한테 돌아갔을 거라고. 네. 어머니는 노발대발 또 하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인형만 해결하면 간단한 일 아니냐니까 정신 차리라고. 아마 뺨을 한 대 맞았셨던 걸로 기억을 하셨대요. 네. 그게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거였으면 내가 그렇게 놔뒀겠냐고.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됐겠냐고. 난리치면서 그래도 어머니는 엄청 난리를 치셨대요. 그 상황에서. 뭔 멍멍이 소리냐 뭐 어떻게 된 거냐 난리치는데 무당분이 어머니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면서 네 딸, 네 아들 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 죽이는 것밖에 없다면서. 예. 선택할 수 있냐고. 이제 그 말을 듣는데 어머니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정리하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이제 없는 돈에 빚까지 내가면서 누나랑 저를 데리고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뭐 무당부터 해가지고 뭐 성당, 교회, 절 진짜 웬만한 곳 다 돌아다니고 오셨대요. 입소 못한 곳을. 그래서 물어보면서 다녔지만 거진 비슷한 답이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답들. 이제 무시하면서 지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3살배기인 제가 너무 무서웠대요. 할머니는 그 구판 이후로 이유 없이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네. 이제 저희를 홀로 돌보던 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팔 때면 제가 누나한테 그렇게 해를 가했대요. 누나는 그저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고 맞아가며 해를 당하면서 저한테 괜찮다고 미안하다면서 당하고만 있고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가 깨어있는 상태는 어떻게든 빨리 대처가 가능한데 제일 심각한 건 거의 매일 밤을 뭔가 자다가 뒤척이는 기척에 눈 떠보면 제가 누나한테 해를 가하면서 깨르르 웃고 있었대요. 항상.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봐도 답이 없다 보니까 결국 다시 그 무당한테 가셨대요. 이제 그 무당은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아들은 할머니랑 6살까지 같이 지내고 이 딸은 니랑 같이 살아라. 그러다가 아마 가족이 다시 합쳐질 거고 그때는 자연스레 조금 눌려진 상태일 거다 보니 몇 년은 또 괜찮을 거다. 그러다 보면
또 한 분이 도와주러 너희한테 갈 거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을 꼭 따라 해라 하면서. 네. 그리고 그분이 다음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 스님 분이시고요. 첫 사연 때 나왔던. 네네. 그때 제가 그냥 갔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안 가셨어요. 뒤에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면서 어머니한테 무조건 일 생길 거라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 다 죽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꼭 너만큼은 정신 차려가지고 후일 정비해둬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꺼내신 게 네 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부정하지 말고 꼭 잘 듣고 잘 따라하라고. 하지만 네 아들이 간혹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거는 무시를 하고 혼을 내고 모른 체 하면서 꼭 반대로 행동해라고. 그러면서 다시는 자신 찾아오지 말고 이제 정말 단단히 마음먹고 살아라면서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 이후 3년간은 떨어져 지내게 되었어요. 네. 누나는 확실히 그 후부터 좀 이상 행동을 보이더라고요. 신병 환자인 마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르치면서 저기 누구 있다. 또 허공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러다가 또 뭐 조심해야 된다.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그 말이 정말 기똥차게 맞아 들어갔대요. 항상.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더 심란해지시는 거죠. 그 무당 말 하나하나가 떨어져 가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점집 가봐도 거진다, 신받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누나와 떨어진 이후로는 크게 이상 행동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다만 한 번씩 누나를 만날 때마다 그리 누나를 싫어하고 달려들어서 해를 가하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붙어있지 말라 그랬구나. 네. 그래도 누나는 저한테는 정말 한없이 인정한 사람이었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7살이 되어갈 때쯤에 같이 살기 시작했고요. 이제 저는 누나를 여전히 거부하는 일은 많았지만 이전처럼 해를 가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대요. 어머니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두드러 맞다 보니까 좋아졌다면서 예.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 말씀을 못 꺼내는 게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렇겠죠. 예. 네, 그렇게 점점 별일 없이 지내다가 제가 6살 때인가 그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댔잖아요. 그날 아침에 누나가 어머니한테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와 있어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반차를 내시고 집에 계시다가 제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었대요. 그때.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까지 더욱더 별다른 큰 일은 없어졌지만 이제 10살이 되어서 학년이 올라갈 때 김해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네. 첫 번째 엑스타일. 이야기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 느낌인 것 같네요. 보니까. 이제까지는 딱 정확하게 그 전까지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들으시면서 저한테 가졌던 의문들을 풀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야. 이제. 근데 진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진짜 백묵님도 아시겠지만 겪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진짜로. 모르죠. 네, 그리고 몰라요. 저조차도 알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영적인 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렇다 보니까 진짜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저거 있지 이렇게 또 하시는데 단순히 재미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닐 테지만 그죠? 그렇죠. 백묵님도 어쨌든 오늘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을 해주신 거잖아요. 누님분의 이야기는. 예, 맞습니다. 끝에가 꼭 해피 엔딩이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듣진 않았지만. 저도 이게 지금 다 잘 지내고는 있는데 네. 이게 해피엔딩이라 해야 될지 새드 엔딩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답도 알고 싶어서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백묵님 너무너무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좀 당황하시는데?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자, 오늘 백묵님께서 하시기 힘든 이야기 들려주신 거예요. 왜냐면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가 누님분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처음으로 하셨다 보니까. 근데 왜 백묵님이 이런 일들을 겪고 1편부터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보통 삶을 사셨던 분은 아니라는 걸. 근데 이제 누님과 관련된 어떤 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